아마 그때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는 이렇게 긴 세월이 갈 줄도 생각을 못했겠지만 긴 세월이 가면 잊어버릴 거라는 것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것도 아무도 생각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오기 위해서는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하고 뭐 이렇게 돼서 앙주 왕국이라는 게 생기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역사적인 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면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마치 약탈 전쟁처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배경, 명분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양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다가 정전협정인지 종전협정인지 모르는 이상한 게 벌어졌어요. 전쟁으로 해결되는 일과 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 전쟁을 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있고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눠서 볼 줄 알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답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백년전쟁, 그러니까 정전협정과 관련돼서 백년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국방비라든가 군사 투자할 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뭐 미사일이 엄청 좋대, 뭐 비행기가 몇 배로 나른데 이런 데 투자하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를 양성한다거나 이게 뭔가 당장 쓰임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자꾸 깎고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하는 군대가 앞에 무기만 잔뜩 좋고 뒤에 병참, 기상 이런 쪽에 소홀히 한 군대가 걔들을 진창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이든 외교든 우리가 이제 실리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전쟁을 했으면 뭔가를 얻어야 되고 외교도 실리 외교를 하자.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거를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얻는 게 최선이에요.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외교가 명분론에 빠져요. 그러네요. 그다음 또 하나. 최선이냐 차선이냐고 했을 때 그게 것이냐 미시냐에 따라 사실은 달라집니다. 수리남을 얻는 게 좋으냐 뉴욕을 얻는 게 좋으냐 했을 때 당시 여론조사하면 다 수리남 얻자고 그러겠죠. 그렇겠죠. 지금 하면 뉴욕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에 따라서 이게 개념은 달라지는데 이것 또한 당대에 잘 운영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진짜 외교든 전쟁이든 진짜 승리자가 되는 나라가 현명한 나라다. 그러니까 레바논 문제는 사실 내부 문제와 외적 문제가 같이 있죠. 근데 모든 국가의 운명은 내적인 문제만 해결해갖고 안 된다. 외부가 항상 온다.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가 불안하면, 그러니까 외부 문제는 항상 있는 건데 그렇죠.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판도 훈수 뜨는 사람 없으면 싸움이 안 나요. 네. 근데 레바논은 장기 뜨는 사람 자체가 12명, 18명이에요. 네. 싸움이 나는 구조죠. 결국 외세 문제는 외세 문제고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태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문제도 정말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내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어떤 전쟁도 일국의 전쟁이 아니라 외세와 국제 정세가 개입되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더 넓어졌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중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동 문제는 절대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뭐 여기가 아프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구조를 알고 역동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중동전이야말로 전체적인 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전쟁은 전술적 목적에 맞는 무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유보트의 교훈은 비록 독일이 승리하지는 못했지만은 연합군에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포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가진 전쟁 수행 목적과 그 주변국의 상태를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전략이었고 거기에 합당한 무기였다. 이게 유보트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기가 좋은가를 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게 이게 세 보인다, 멋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특히 주변국과의 상대성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게 무엇이냐, 거기에 가장 합당한 전술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야지. 예를 들면 야 유보트 좋았네, 그럼 잠수함 최고네, 야 이거 했네, 항공모함이 최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유보트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한 건 전문가들이 했어요. 너무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저희 같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고, 전문가 집단이 판단할 때는 또 그 배경에 올바른 전술적 전략적 구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한도에서 판단해야 되고, 다만 국민이라든가 이런 다른 이런 집단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공정하게 행동하느냐, 공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는 거를 감시하는 측면도 있고 보호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게 결국 국가의 선진성이에요. 네. 그게 없다면 어떻게 보면 항모를 가질 자격이 없는 거지. 네. 항모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간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말로 전문적으로 올바른 전술적 가치관 하에서 판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본때 있는 무기에 추구하다가는 군대는 망하고 나라는 망한다. 우리가 지상 최고의 무슨 마징가 제트 같은 무기를 만들었다고 쳐요. 누가 덤벼도 우린 1대1로 이길 수 있어. 전쟁은 1대1로 안 덤비면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국가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로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모든 전쟁을 얘기할 때 결국 중요한 건 국제 정세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수없이 반복되지만 항상 전쟁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실제로는 국제관계와 국제관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네. 이게 어느 쪽이 친구냐 적이냐가 아니고 항상 내가 세면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고 내가 약하면 친구도 원수가 되는 게 국제관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우리가 한중 동북아 문제도 인도까지도 확장해서 봐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하신 얘기인데 해상 관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과 현재 중국의 이 남진 정책을 막으려면 한국과 인도와의 동맹을 강화해라. 그래서 이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 가는 라인에 이거를 만들어야만이 한국이 해상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충고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걸 따르든 안 따르든 간에 이 한중 관계는 한중 인도 관계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몰락이 시작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폴레옹을 뭐 나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가 바닥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는 거 성공 스토리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뭐 과정이 어떻게 됐든 있는 건 맞는데 사람이 어느 건가를 성취했을 때 자기가 기존에 성취했던 것과 그 다음의 일은 달라요. 근데 나폴레옹도 그 선에서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면 자꾸 헛된 판단을 내리게 돼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정확히 파악한다는 게 영웅이 안 되고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전쟁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고 독일군도 전투력은 상당히 저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소련군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중요한 건 당시 독일군 사령관들은 후퇴하자 그랬죠. 여기서 히틀러가 나폴레옹의 마지막 실수를 저지릅니다. 뺄 때 안 빼는 거. 거기서 멈춰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 바람에 결국 스탈린그라드의 비극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사실상 독일군 주력이 러시아 땅에서 몰살되죠. 차라리 그때 뺐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는 러시아군이 1600km, 2000km를 진격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고 오히려 잘하면 협상으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독일군 주력을 녹여버리면서 나폴레옹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이든 일반 삶이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자기 삶에서 승리하는 거는 결국 주어진 상황이 왔을 때, 그 주어진 상황이 왔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트라우마로 도피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오지마도 결국 미군이 그나마 그 정도로 죽을 수 있었던 거는 내게 주어진 사건 순간이 왔을 때
도망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순간에 나의 임무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승리의 길로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살인, 약탈, 방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오만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싸웠던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족들을 최대한 스코틀랜드로 결집시켰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영국은 단합되어 있던 나라를 에드워드 2세가 오고 나서 계속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코틀랜드가 분열하고 잉글랜드가 단합했을 때 잉글랜드가 이겼고, 에드워드 1세 때 스코틀랜드가 단합하고 2세 때 분열한 잉글랜드가 패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종족,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은 참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은 이런 짓을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요. 종교가 달라서, 인종이 달라서가 아니고 같은 동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힝야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제가 지금 저도 잘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국가라는 것이 안 좋은 면도 많지만 왜 국가라는 게 인류가 사람들이 만들어 왔느냐, 바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해서 통합하기 위해 해온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지역을 분열시켜서는 안 되고 그거를 통합해 간다는 것이 미래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그냥 우리가 한번 명심하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욕구는 영원히 계속될 텐데, 노예법 같은 경우를 보면 로마 시대보다도 더 근시안적인 제도예요. 결국 어떤 아무리 자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근시안적인 제도가 있게 되면은 그거를 또 대항하면서 또 근시안적 제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왜 흔히 폭력이 폭력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집단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를 부르고 근시안적인 제도가 근시안적인 제도를 이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폭력적인 충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존 브라운의 행동이 정당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사회가 터져 나오고 있더라. 결국 사회 제도와 갈등이라는 것이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근시안적이 되거나 이기주의가 되면 그 다음 결론은 브라운 말대로 피를 부르고 피로 씻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제도라는 것이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고 장기적인 갈등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남부 사람들 말대로 세상에 없던 근시안적인 제도가 되면서 미국 전역을 피바다로 몰아갔죠. 제가 볼 때 인간은 차이와 차별을 영원히 구별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흑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국 차별이라는 건 계속 생성이 돼요. 누군 그랬다고. 인간은 나중에 차별할 게 없으면, 지금은 피부색을 갖고 차별을 하지만 혹시나 뭐 수백 년 후에 모든 인종의 색깔이 똑같아지면 뭐 손톱 모양 갖고도 차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차별이라는 건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갈등이 극대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인간이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숙제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개간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누가 지금 농사를 안 짓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원인을 전 잘 모르지만은 말씀하신 원인이 다 제거된다면 또 새로운 요인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안 나오면 그건 인류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끝낸 것이고, 인간 사회는 아직 그게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제거하면 또 전쟁 원인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하여간 인류 역사 지금까지로 봐도 항상 생기더라. 원인을 제거하고 누르고 치료하고 또 새로운 전쟁의 원인이 나온다는 거. 간단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만 해도 제국주의만 없으면 이제 전쟁 안 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 하던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더라고. 왜? 제국주의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요거는 정말 바이러스도 이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류 사회는 이 영원한 관계 속에서 공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걸 희생해야 됩니다. 사실 국가 재정도 희생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도 희생해야 되고 어떤 민주적 절차나 후유증도 감내해야 돼요.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고는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은 모든 어떠한 것도 양보할 수 없다로 순위가 밀리게 되니까 그런 논쟁에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군사 전략적인 면에서 볼 때 적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를 연구한다 그러면 마치 애국심이 부족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경우가 요즘 그래도 좀 덜한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참 심했어요. 서양사 전공한다 그러면 넌 애국심이 없구나. 뭐 심지어 이런 말 하는 경우도 내가 봤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적한테 맞추는 거야. 쟤들의 목적이 뭔지, 쟤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건 손자도 그랬어요. 적한테 맞춰야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 어떤 신념, 기준, 가치 이런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이제 거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를 지켜야 한다라는 신념을 가진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정의는 뭐냐면 결국 사람들한테 이로운 가치가 정의예요. 근데 이게 가끔 사람들한테 이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그런 종교적 원론적 정의랑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꼭 뭐가 정답이고 한 가지만 이거다 했을 때는 또 세상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공존하는데 그게 잘 공존하고 잘 활용하는 게 잘 가는 세상인 것 같고 그거 자체도 잘못됐다고 하는 분이 계시죠. 오직 종교적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뭐 이 자리에서 말한다고 의미가 없겠지만은 신념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역사를 조금 보면은 국제관계와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종교적 그런 신념적 가치보다는 현실적 가치가 앞서더라라는 걸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영원히 고민하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신념일까 현명함일까. 엄청난 기습을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미국이 6개월 동안 태평양을 못 오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연료 탱크를 부수든 항공모함을 부수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사히 저기까지 도달한다는 거는 성공인데 왜 도달했니 거기. 뭘 하려고 한 거 아니야. 좀 미안한 얘기지만 보석상에 침투를 했어. 왜? 뭘 훔쳐오려고. 근데 침투했어. 야 성공했다. 그리고 그 보석을 그리고 와버렸으면 이게 도둑이 실패한 거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잡혔어. 못 가졌어. 그래서 사실은 전략적 목표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이게 왜 당시 일본군 사령관 나고모도 그렇고 나중에 야마모토도 사실 좀 착각을 하는데 이걸 왜 성공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한 방 쳤으면 성공.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는 그래서 나고모가 바보라고 막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바보이고 실패한 건 맞지만 네네. 그래도 나보단 똑똑할 거 아니야 군인으로서. 네. 그러면 왜 이런 사람이 아니 나보다 나 지금 보트도 덜 줄 몰라요. 네네네. 왜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거대한 기술이고 너무나 많은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에 눌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 도착 와 됐네 이런 실수를 사령관이라는 사람들도 하더라.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전략적 목표를 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더더욱이 수술식의 해결책을 원하게 돼요. 네. 한 방에 뭐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런데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누적이 더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증오가 쌓이고 이게 또 이게 과격 행동이 등장하고 증오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건 어떻게 끝날지 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멘의 해법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이클이 누적되면은 끝없는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예멘 내전의 교훈인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첨가하자면 우리가 국가의 화합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결국 내전은 화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국가의 화합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화합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이건 절대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국가의 화합이란 기본적으로 타협이야. 근데 서로 타협할 수 없는 그 조건이 되어버리면 터지는 것이고 거기에 증오가 쌓이면 합리적인 타협이 불가능해져요. 이거에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게 예멘의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서울에서 어떤 여학생분이 저희 할머니 버리신데 사실 이제 시위 현장에 갔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돼서 종로스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네. 그때 경찰서에서 경찰이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독립을 원하느냐? 네. 독립을 원한다. 너희가 군대가 있느냐? 군함이 있느냐? 너희를 도와줄 나라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똑같은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지킬 힘이 없다면 우리를 도와줄 나라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이런 비극을 반복할 수가 있다. 네. 네. 우리 역사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나중에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하면서 중국과 뭐 미국과 아시아권 전체가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잘못된 평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네. 역사를 자아도취의 그릇으로 써버리니까 러일 전쟁의 승리가 일본 자신들에게도 그렇고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보는 자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싸우는 사람은 용감하고 안 싸우는 사람은 비겁하다. 아니면 싸우는 사람은 어리석고 뭐 이렇게 아까 그 일본군 회의에 나온 것처럼 산업 발전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이게 선악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네. 약자의 선택은 100% 옳은 선택을 못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씩 다 한 팔 접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우리는 지금처럼 잘 살고 힘 있는 상황에서 너는 왜 그걸 안 했니라고 하는데 약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네. 그 하나라도 붙들었던 사람들의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미얀마 사태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해결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의 죄를 짓지 마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역사에 짓는 가장 큰 죄는 후세에게 갈등을 떠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등을 만들어서 넘기기까지 해서 시간이 갈수록 2중, 3중으로 첩첩이 쌓아버린다면 결국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최악의 사태로 가게 되는 건데 미얀마가 잘 해결되어서 그런 합병증을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해 주면 세계적으로 고마운 일이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쟁을 선택하는 순간부터가 사실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진행하면서 지도자의 아집이라든가 잘못된 판단은 더 큰 최악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전쟁을 사전에 막고 해결하는 것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평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